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하게 됐습니다. 목요일에 급락 이후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인데 다만 목요일에 6% 넘게 급락했던 것에 비하면 그 반발 폭은 3분의 1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목요일에 급락폭이 워낙 컸던 탓에 주간 기준으로 다우와 S&P 500은 5% 안팎의 하락을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2.3% 하락한 채 주간 시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는 미국 텍사스와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코로나19의 신규 입원 환자 수가 신기록을 달성할 만큼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은 계속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올 가을부터는 백신 공급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그런 긍정론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의 레스토랑이 조만간 완전히 재개한다는 이런 경제 재개와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호재와 악재가 뒤섞여 있었던 그런 주말을 보냈는데 과연 잠시 후 7시 지수 선물 시장이 개장을 하게 됐을 때 낙관론에 의해서 상승 출발하게 될지 아니면 비관론에 의해서 하락 출발하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난주 시장 정리해보면서 이번 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벨 중계석 시간이고요.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함께하겠고요.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장혜진 앵커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됐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지 시간 12일 미국 3대 지수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전날의 폭락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3대 지수 잠시 후에 저희가 마감 상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일단은 1.9% 지난 금요일에 이 상승 마감이 됐고요. S&P 500이 1.3%, 나스닥이 1.0% 정도 반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전 방송상에 이 좀 차질이 있었다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한번 시황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현지 시간 12일이죠. 미국 3대 지수는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주시하는 가운데 전날의 폭락장에 대한 반작용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주와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다우 지수가 5.55%, 나스닥이 2.3%, S&P 500 지수가 4.78% 떨어지면서 지난 3월 셋째 주 주간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내 일부 주에서 경제 재개 이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속도가 빨라지면서 2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급부상한 것이 악재로 작용을 했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플로리다에서는 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미국 22개 주에서도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경제 재개 및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연준은 이날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서 가계와 기업의 취약성이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를 했는데요. 이외에도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일부 일자리는 복구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향후 재정 부양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하다면서 정부 부채 급증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연말 국내 총생산은 8%대로 감소할 수 있으며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할 만한 근거는 아직까지 보지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날 발표된 지표들이 증시를 좀 지지해줬는데요.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6월 소비자 태도지수는 78.9로 소비가 빠른 시일 내로 회복될 것이란 기대를 자극했습니다. 또 미국의 5월 수입 물가가 전달보다 1% 오르면서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월가에서는 향후 시장에 대해서 엇갈린 진단을 내놓고 있는 만큼 이번 주 한 주간도 신중하게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지수 장 초반 전거래일에 대한 반발 매수세와 양호한 지표 등으로 상당한 오름세를 나타냈지만 장중에 변동폭을 키우면서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1.9%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25,605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1%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9,588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역시나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모두 반납하고 하락 반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장 막판에 소폭 회복을 한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1.31% 올라 3,041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 계속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에 오름폭을 넓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전일장 폭락에 대한 반작용으로 하루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팀장님, 이날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소비 지표가 예상치보다 좋았다 이런 부분이 있기는 했지만은 어떤 뚜렷한 호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말씀을 해주셨듯이 전일에 좀 급락했던 데 따른 반발 매수의 성격이 짙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업종별의 좀 흐름을 살펴보면요. 금융업종이 한 3% 넘게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산업재라든지 소재주 등 이 경기 민감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어떤 이른바 집콕주라든지 아니면은 전통적인 소매 업체들의 주가는 좀 내리는, 어떻게 본다면은 좀 경제활동 이 재개 기대감이 이 자극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시 흐름이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한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날이 좀 전날의 급락세에 비해서 반발 매수세가 나왔다. 이 부분을 좀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될 텐데,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래프가 지난 3월 23일에서 6월 8일간의 가장 흐름이 좋았던 S&P 1500 기업들을 10점으로 가장 오른쪽에 좀 비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최악의 흐름을 같은 기간에 보여줬던 그런 기업군을 왼쪽에 1점으로 표현을 해놓은 그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10점 그룹이 바로 6월 11일 목요일에 평균적으로 12.45%나 하락하면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하락률이 가장 컸습니다. 결국은 이들 업종들이 12일 금요일에도 가장 큰 이 상승폭을 기록했던 그런 업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은 전날의 급락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의한 이 일부의 좀 랠리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가 지난 금요일에 약 1% 가까운 상승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주간 기준으로는 지난 목요일에 증시 하락과 함께 국제 유가도 워낙 크게 떨어졌던 터라 이 주간 기준으로는 WTI 가격도 6% 하락한 채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화면상에서 이 5일 동안 지난주 한 주 동안 국제 유가는 39달러, 40달러 선에서 거의 35달러 선까지 내려온 채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소폭 반등하면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 36.56달러에 마감이 됐고, 또 지난 6주간 주간 상승률을 계속 기록했었던 WTI가 7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점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자, 국제 금값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금값은 반면에 3% 정도 주간 상승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2차 재확산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연준이 암울한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금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높아진 덕에 이 주간 기준으로는 상승 탄력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상태로 마감이 됐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국제 금값은 1,737.3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0.7%를 회복한 채 마감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지난 금요일에 투매가 나타났었죠. 이 투매 이후 다시 한번 위험 자산으로 금요일에 이 선호 심리가 나타나게 되면서 국제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까지 조금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0.704%까지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진석 팀장이 꼽아주셨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 3월 중순 이후에 최악의 하루를 보낸 이후에 이 반작용으로 좀 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증시가 47%, 거의 50% 가깝게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JP모건에서 이 같은 분석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11일 목요일의 증시 급락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과열을 일부 제거한 건강한 조정이었고, 그리고 그 전날에 연준의 추가 부양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증시의 장기 호재를 좀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여전히 낮은 주식 비중, 그리고 두 번째로 저금리 자금 조달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결국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은 낮다. 세 번째로 유동성과 그리고 금리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 즉 연준에 맞서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로 꾸준한 이 경제 락다운 완화와 그리고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를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지금 대비해서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점쳤는데요. 특히 비은행권, 그러니까 가계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연금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이 중장기에 증시 업사이드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그래프에 나오듯이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비은행권 투자자들의 주식 비중입니다. 지금 약 한 40%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JP모건에서는
과거의 이 예를 좀 볼 때 이 같은 주식 비중이 한 49%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 역시도 이 같은 투자 수요에 추가 업사이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 말은 지난 3월 저점 이후에 지수가 크게 오르는 동안 미처 이 증시의 랠리에 탑승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이 추격 랠리에 나서면서 이 추가 상승이 가능할 거란 분석이네요. 그렇습니다. 바꿔 말한다면은 이른바 포모 심리 덕분에 이 추가 증시 상승 동력이 제공될 수 있다는 얘기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같은 이 의견을 JP모건만 내놓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유명 운용사들도 비슷한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나티시스 인베스트먼트에서는 많은 이들이 랠리를 좀 놓쳤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의 급락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좋은 진입 시점을 형성시켰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누빈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금리 환경에서 국채 수익률이 1% 미만이다.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수익률 제로의 자산이다. 그러면서 주식 외 투자처가 지금 전무한 상황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JP모건 역시 지난주의 급락의 원인으로 FOMC 내용이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연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연준을 주목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 증시 방향성의 연준의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JP모건이 강조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 증시를 좀 일정을 살펴보더라도 결국은 이 경제지표 측면에서도 16일 화요일에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생산 등의 중요 지표, 그리고 주 후반에 나오는 주택지표라든지 고용지표도 물론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과 수요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상하원에 출석을 하는데 이 같은 이벤트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죠. 두 가지 정도 주안점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바로 경기 전망입니다. 지난주에 FOMC에서 경기 이 회복에 대해서 신중론을 기하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을 약화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전망을 내놓을지가 좀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과연 재정 지원책이 추가로 필요할지 좀 역설을 할지도 좀 주안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채금리 상한, 즉 YCC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좀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무디스에서는 이 연준이 이를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문회에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또 전망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이번 주에도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CNBC의 매너번이라는 프로그램 유명 진행자이자 뭐 또 더 스트리트라는 이 온라인 경제 매체의 또 사주기도 하죠. 짐 크레이머가 지난 주말 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만든 시장이라면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군중들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그는 지금 시장이 아주 과매수된 시장이다. 역사상 가장 과매수된 시장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미국 시장은 6% 정도 급락을 보였었고 그 다음 날 위아래로 거의 3%의 변동성을 보인 시장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는 시장의 급반등을 보고 뒤늦게 뛰어든 이 매수자들과 또 단기 차익 실현 매도자들이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그는 지금 시장이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만든 단기 급등을 노리고 동전주에 몰려들다 보니까 만들어진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걷잡을 수 없는 투기적 트렌드는 반드시 실망감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만약 이런 현상이 이어진다면 빨리 부자가 되려는 군중이 많아지면서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과 그리고 이런 그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어쩌면 굉장히 고루한 그런 조언일 수도 있겠는데 그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만약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2차 락다운, 2차 경제 봉쇄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최애 기업들을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요즘 월가에서도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트렌드에 대한 조언들과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슷한 그 분석인 것 같은데 월가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앞서서 JP모건의 분석과는 사실은 좀 대비되는 그런 분석이라고도 보여집니다. JP모건은 남아있는 주식 투자 수요가 결국은 추가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같은 좀 경계론도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월가의 분위기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혼재 양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장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연말에 S&P 500 지수가 여전히 3,000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비해서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될 텐데요. 3,200 상단에서 추가 상승은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면서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 잠재적인 악재로 꼽고 있었습니다. 이달 초에 미주
미주어증권 같은 경우에도 향후 몇 개월간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특히 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 개인 투자자들은 뉴스 헤드라인에 반응을 한다. 여기에 증시가 역시 반응을 하게 된다면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이 시장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은 보건 전문가들과 상당히 긴 대화를 나눴다면서 2차 재유행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고 했고,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도 2차 확산에 따른 경제 재봉쇄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면서 자신도 여기에 동의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재확산 우려가 일고 있는 일부 지역에 전담팀을 또 보냈다고 강조를 하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특정 지점에서 확인되는 약간의 증가세라고 확인을 시켜줬는데요. 케빈 해시 백악관 경제 선임 보좌관 역시 인터뷰를 통해서 분명히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최근 몇 주간 이런 증가세가 보이는 것은 상당히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도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크게 늘면서 시장에서는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 연말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코로나19 2차 유행 시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까 봐 우려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결국은 좀 타이밍의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이 이제 한 7월부터 대규모 임상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듯이 올 연말 아니면은 내년쯤에는 본격적으로 좀 나오지 싶습니다. 그때까지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없으면서 점진적으로 경기 회복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필요시에 추가 부양으로 어떤 쿠션 역할을 하는 것도 증시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좀 분위기는 좀 부정적인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당장 13일 토요일만 하더라도 미국에서의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동안 28,000여 명 증가를 하면서 1.4% 전일 대비해서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 들어서 최대 폭의 증가 폭을 또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미국의 이 질병 통제 예방센터 CDC에서도 재유행 시에 경제가 재차 셧다운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안정세 유지의 최대 관건은 여전히 코로나19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증시의 상승 가능성을 점치는 곳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그러면 3월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던 만큼 빠르게 올라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계심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외신 살펴봤고요.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테슬라가 연속으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가 약 4% 하락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58개 인터넷 위성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스트라제네카가 유럽 4개국에 4억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살펴볼 텐데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이죠. 테슬라입니다. 팀장님,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이 연속적으로 하향 조정됐어요? 네, 그러면서 12일 금요일에 증시 전반이 좀 반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한 3.86%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935달러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두 곳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주간으로는 물론 약 한 5.6% 상승한 채 지난주를 마쳤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중립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내리면서 목표 주가도 680달러에서 650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미중 갈등에 따른 어떤 전기차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 여기에 테슬라의 이 자금 조달 문제,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마존 등의 이 IT 공룡들이 어떤 수송 수단에 대해서 경쟁자로 좀 부상할 가능성 등의 리스크를 시장이 간과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매수해서 보유로 이 투자 의견을 내렸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는 925에서 950달러로 올리기는 했습니다. 장기적인 낙관론을 유지를 한다. 하지만은 예상 밖의 이 가격 인하를 단행한 것이 수요 부진을 반영한 것이다라는 우려에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지금 주가가 당사의 1년 목표 주가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워낙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골드만삭스의 그 투자 의견을 보면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했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계속 또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이 투자 의견 둘 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살펴보면요. 말씀해 주셨듯이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라는 애널리스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테슬라를 좀 커버해 왔죠. 근데 2017년 이후에 꾸준하게 동일 비중 이하의 좀 보수적인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애널입니다. 특히 2019년도 5월에는 당시에 $200 정도였던 주가가 최악의 경우 $10까지 갈 수 있다라고 했던 인물이거든요. 이번에도 약세장 시나리오, 즉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케이스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죠. 목표 주가를 $650로 제시를 했지만은 불 케이스, 즉 강세장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200로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약세장 시나리오, 베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90로 제시를 했습니다. 시킹알파라는 투자 정보 미디어에서는 틀릴 수가 없는 목표 주가 범위라면서 좀 비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실지 좋을 것 같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악재가 있기는 하지만은 중국에서의 5월 판매가 호조세를 또 보였고, 그리고 유럽에서 전기차 이 구매에 대해서 새로운 지원책을 또 내놓을 것이라는 등 좀 호재도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단기 펀더멘털이 좀 개선이 되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살아난다면 다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투자 의견 제대로 좀 해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증시는 테슬라가 부진하면서 자동차주가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부담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안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12일 금요일에 이 다우존스 미국 자동차 지수 DJUSAU라는 그런 지수가 있습니다. 1.02%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자동차주는 그날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GM이 5.5% 정도 급등을 했고요. 포드도 5.4%나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테슬라보다 GM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올렸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36로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전망을 기존의 YOY로 마이너스 17.5%에서 14.5% 마이너스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클리컬 콜이다, 즉 업황이 개선될 것에 베팅을 하는 그런 콜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런 투자 의견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 스페이스X가 토요일에 58개 인터넷 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게다가 이 스타링크의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면서 조만간 위성 인터넷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는 뉴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스페이스X나 스타링크 이 기업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ETF UFO로 좀 준비를 해봤고 일단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는 이렇게 멋들어진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가 위성 로켓을 발사하는 멋진 궤적을 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위상을 발사했던 것이 첫 번째 큰 뉴스였고,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CNBC에서는 이번에 그 위성을 발사하게 되면서 스페이스X 스타링크의 홈페이지가 업데이트된 점을 조망을 하면서 조만간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쉽게 알기 위해서 전후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스페이스X에서 위성 사업을 하는 곳이 바로 스타링크라고 하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스타링크는 독립사업부로 분사를 했죠. 스타링크는 전 세계 12,000개 정도의 소형 위성을 띄워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하는 위성 인터넷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은 기지국 몇 개만 세우면 모두 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미국이나 중국, 호주나 러시아 이렇게 땅이 넓은 국가들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모두 다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지국을 촘촘하게 박아야 되는데 이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다 보니까 위성을 하늘에 띄워서 이것을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려는 그런 그 욕구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이번에 스페이스X가 위성을 58개 발사하게 됨으로써 스페이스X는 총 540개의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켰고요. 또 스페이스X는 지난 4월에 FCC, 즉 연방통신위원회에 올해 안에 북미 지역에서 상업용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를 하게 됐거든요. 미국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게 만드는데, 자, 월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성장
성장성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결국은 최근에 유인 우주선도 발사에 좀 성공을 했고, 그리고 기사에서 나오듯이 여러 가지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우주 관련 산업에 대한 의구심도 월가에서는 좀 거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좀 흥미로운 분석을 전해드리면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스페이스X가 몇 년 내에 상장이 가능하다라고 점치면서 이 머스크, 이 테슬라 CEO의 신뢰도에도 호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스페이스X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가는 것이 이해가 된다라는 그런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웨드부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 스페이스X의 순항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제프리스라는 또 IB에서는 보잉의 이 사업 중에 군수 부문이라든지 아니면 우주 부문이 수익성이 높다는 코멘트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월가에서도 우주항공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픽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를 누그러뜨려줄 희망적인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가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 4개국에 코로나 백신 4억 명분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국가들은 중국이나 미국이 잠재적으로 백신 구매를 통제하거나 또는 독점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백신을 사전에 좀 확보를 해두자라는 의미에서 백신 동맹을 맺었었는데요. 이번 계약이 백신 동맹의 첫 프로젝트가 됐다면서 유럽 인구의 약 7억 4천 명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 옥스퍼드대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며 영국으로부터 임상 3상을 승인을 받아서 오는 8월부터는 이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더나가 7월, 존슨앤존슨이 9월에 임상 3상에 돌입하겠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오는 가을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료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이르면 올 연말에는 1차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CEO 파스칼 소리엇은 또 일본과 중국, 러시아 또 브라질에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협의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백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가 앞으로 얼마나 이 개발 속도를 내서 더 성장 가능성을 보일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최근에 길리어드와 이 합병을 좀 타진했다라는 소식도 있겠고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될 텐데요. 최근에 제시된 투자 의견은 대체로 좀 긍정적입니다. 코엔이라는 IB에서는 최근에 목표 주가를 55에서 60달러로 상향을 하면서 글로벌 대형 제약사 중에 가장 높은 2025년까지 연평균 매출 한 18% 정도의 성장을 기대한다라는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파이퍼 샌드러라는 또 IB에서도 길리어드와 합병 시에 길리어드의 주가가 120달러 가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그 펀더멘털 자체 외에도 양사의 합병에 대해서도 일단 우호적인 투자 의견이 좀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뉴스뿐만 아니라 종목 뉴스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혜진 앵커와 함께했고요. 로제타 투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